자, 스튜어트 홀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언어 속의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 의미를 268페이지부터 세 가지 정도 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 답답하지만 뭐 잠깐만 봅시다. 268페이지 첫 번째 뭐냐? 언어가 현실 세계에 대해 여러 가지 지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언어의 다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여러 가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대중매체 기억을 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선택적인 의미로 고정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빨갱이, 우리나라에서 빨갱이, 아니면 뭐 공돌이 이런 말, 뭐 공돌이를 합시다. 빨갱이보다 공돌이, 그 안에 포현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돌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준 다가오는 의미는 뭔가 천박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 폄하적인 의미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만일 미디어 연구에 있어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기 스튜어토리 하는 게 아니고, 만일 미디어에서 노동자란 말보다는 공돌이, 공순이란 말을 썼다고 합시다. 뭐 우리나라의 공식 공중파에서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벌써 어떤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 속에서 선택적인 의미가 그 왜곡돼서 전달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어떻게 현실 세계를 지칭하게 되는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269페이지에 보면 어떤 전략적인 계기에서 언어 사이의 세력균형, 의미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얘기가 뭐예요? 뭐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민의 권리, 국가, 민중, 이런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를 다르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노동자의 파업의 자유, 파업의 권리, 이런 말을 쓰는 것과 전혀 뉘앙스가 다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자꾸 쓰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 잘못된 것처럼 그런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노동자의 파업의 자유, 노동자도 파업의 자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담론적인 투쟁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70페이지에 기호와 언어 내부에서 투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뭐냐,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자란 말을 썼을 때와 흑인이란 말을 썼을 때라고 하는 이 용어의 투쟁이처럼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뉘앙스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호와 언어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이 소위 헤게모니와 접합이라는 말인데, 이게 헤게모니와 접합, 헤게모니는 그람시 헤게모니고 접합이라는 말은 아티큘레이션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건데, 요 책은 좀 어려워요. 요 부분은.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에서 관련되냐면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이 책. 요게 이제 그 옛날 판본이고 이 최근에 다시 번역된 게 이건데, 여기 안에서 그 소위 담론 구성체, 접합,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이제 라쿨라우하고 무프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273페이지에서 보면 이 스튜어트 홀이 이 두 사람이 쓴 이 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자꾸 언급을 해요. 273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인 이해 집단이나 세력들이 어떤 기표를 하나의 선호되는 혹은 지배적인 의미체계에서 탈접합시켜. 탈접합이라는 게 뛰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유주의, 흑인, 빨갱이, 공순이, 공돌이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표적인 의미를 뛰어내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함축적 의미의 연쇄에 재접합시키려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그렇죠. 빨갱이, 그 다음에 깜둥이, 공순이, 공돌이, 그런 그 어떤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기존의 상식으로부터 떨어내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접합시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어떤 계급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튜어트 홀이나 라쿨라우 무페는 그 전통적인 계급 투쟁의 논리를 확실하게 새로운 지표로 연 거죠. 계급 투쟁이라는 게
고정된 의미죠.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 투쟁을 해서 자본가로부터 빼앗긴 걸 되찾아온다. 이게 계급 투쟁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계급 투쟁의 의미가 뭐예요? 언어 속에 있는 함의를 바꾸는 것이 계급 투쟁이라고 본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요? 273페이지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의 필연적인 계급 귀속성을 부정하고, 그렇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를 접합과 탈접합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론은 주로 그럼시의 저작에서 끌어온 것이지만 라클라와 같은 이론가들이 최근에 그래서 상당히 발전시킨 것이다. 이건 80년대 번역된 거고, 이건 다시 최근에 똑같은 책인데 번역을 새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담론 구성체, 접합, 아티큘레이션, 그게 뭐예요?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그 정치와 경제와 언어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아티큘레이션입니다. 근데 이렇게 접합의 논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아티큘레이션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담론 구성체란 말을 써요. 이 담론 구성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그 논리가 과장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를 소위 급진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 구성체가 변하는 거, 막스식으로 얘기하면 사회 구성체가 변하는 건 기본적으로 생산 관계와 임금 구조가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 논리는 이 임금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접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인 경제적인 접합의 논리가 있고 담론 구성체적인 접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논리를 이 담론 구성체의 논리와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오히려 담론 구성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이론들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읽겠습니다. 이 책 판본으로 그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그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책의 191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접합적 실천의 결과로 그들의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설립하는 모든 실천을 접합이라고 부를 것이다. 접합이란 말이 뭐예요? 정체성이 변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접합적 실천의 결과로 생긴 구조화된 총체성을 담론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며 변별적 위치들이 담론 내에서 접합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것들을 계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담론, 접합, 계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러한 담론들의 변화가, 담론 구성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성을 변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무슨 생산 관계도 안 변하고 뭐 임금 체계도 안 변했는데 그게 변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이거나 그런 생산적인 토대가 변하지 않으면, 그걸 뭐래요? 물질적인 토대죠. 그런 물질적인 토대가 변하지 않으면 언어적인 토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 구성체란 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물질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언어적인 형태, 이걸 담론 구성체라고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경제 따로 언어 따로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스튜어트 홀, 특히 이제 라크라 무페 같은 이런 그 담론 구성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은 언어와 물질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걸 합쳐서 담론 구성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 구성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사회의 새로운 혁명과 한 사회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다, 뭐 그런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그 소위 감시와 처벌 같은 데 얘기하는 담론 구성과 대단히 그 유사한 논이고, 이 담론 구성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미셸 푸코가 쓴 거예요. 그래서 미셸 푸코를 나중에 강의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275페이지, 다시 이제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데올로기 재발견이라는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어떤 사회 집단이나 개인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계급적 위치에서 바로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개인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계급으로만 바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의미를 둘러싸고 어떻게 투쟁이 수행되는가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은 결정된 투쟁들의 단순한 반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요거예요. 이게 중충 결정, 과잉 결정이라는 말인데, 임금 투쟁이나 착취의 논리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급으로 논리로 환원시키면 의미 투쟁,
상징 투쟁의 의미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데올로기의 효과나 이데올로기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독립성 혹은 자율성을 부여했고, 그게 알투스이고 그람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데올로기 효과를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6페이지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스튜어트 톨이 들고 있는 예인데 1979년에 대처 정부가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그 텔레비전 속에서 노동자 파업이 이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담론 구성체를 통해서 이 대처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을 홍보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잠깐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다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뭐 5.18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이 신문에서 어떻게 보도되는가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77페이지에 보면 사회 구성 속의 이데올로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라클라우 무페가 얘기했던 그 담론 구성체,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279페이지 라클라우 저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해서 이 이데올로기 재발견이라고 하는 논문은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기호화와 기호해독, 인코딩, 디코딩이란 이 논문하고, 그다음 4장에 나오는 뉴스 사진의 결정.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이 뭐랄까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작업인데, 그 얘기는 그 롤랑 바르트나 기호왕 얘기를 좀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